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딴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9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일으킨 중국산 딥시크를 정부가 접속 차단했습니다. 120여만 명이 사용한다는 저가형 중국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곧 만나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연합과 참석은 할 것 같은데 힘은 없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먼저 최진영 TV 대표,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시작된 지 2달도 안 됐는데 방송에 자꾸 이게 어선 사고가 등장하고 있죠. 각종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분이 29명이나 됩니다. 작년까지의 통계만으로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먼저 지난 12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게 밤이에요. 2월 12일 입니다. 저렇게 돼서 지금 라이트를 켜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상황이 수온은 차고 보이지는 않고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중에서 지금 비친 모습인데 자,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이게 서귀포시 인근 해상이니까 육지에서도 보이는 그런 거리.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육지 불빛입니다, 지금. 네, 안타까운 지금 사고였어요. 자, 주로 밤중에 또 새벽에 일어난 사고여서 생존자 수색, 구조가 특히 어려웠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 요즘 사고의 특징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 오히려 잡히는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 많이 어로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난 10일에 제주 서귀포 해상 약 12km 정도 지점인데요. 여기서 지금 갈치잡이 어선 2066 재성호가 지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승선원이 10명이었는데 이 중 5명이 구조되고 네. 2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그런 사고로 이어졌고요. 문제는 3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위 선원 3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데 지금 일단은 선체는 이제 감식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서귀포 해경과 해양경찰연구센터, 국가수 등을 포함한 이런 과학수사 요원들까지 참여를 해서 선체 안정화 작업 후에 지금 실종자 수색을 벌였는데 거기서도 지금 실종자를 아직 다 찾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신도 못 찾은 분이 3명입니다. 선장이 긴급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른바 SOS라고 하죠. 또 비행기에서는 메이데이 같은 겁니다. 10초 만에 끊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초단파 위성 위치 무선 장치가 있습니다. 배에서는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장치를 통해서 지금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선장이 지금 배가라는 음성을 보냈어요. 근데 전파 신호가 좋지 않아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배가 무엇이 됐다라는 거겠죠.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10초 만에 이제 으악하는 그런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비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파 무선이 방해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이제 배에 어떤 이상이 생겼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연으로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이 사고가 이어졌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고 4분 뒤에 이미 그 해경이 도착해가지고 조치를 취했지만 여기서 지금 결국은 구조된 선원도 있지만 아직도 실종된 선원들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해상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지 하루 만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이번엔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그 사고 현장 모습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불이 붙어 있잖아요. 이제는 이건 지금 그래도 좀 낮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미 시꺼먼 그 화염에 휩싸였고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래서 물이 뒤늦게 이제 뿌려지는 소방선이 와서 하는데 상황이 이미 끝나 있는, 저렇게 골조만 남고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자, 참 이것도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불은 보셨다시피 껐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늦었고 배는 보신 대로 전소됐어요. 과감한 구조를 펼쳐서 5명을 구조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구하지 못한 분이 있죠. 네, 그래도 관계 당국, 뭐 해경을 포함한 관계 당국에서 과감하게 구조를 해서 그래도 많은 인명을 좀 구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승선은 5명을 구조했고요. 다만 여기서 2명이 또 사망했고 5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5명. 예, 그러니까 희생자가 총 7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수에 이제 부검을 의뢰해서 뭐 지금 시신에 대한 어떤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였냐면 이제 기상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는 거죠. 지금은 저렇게 보여도 막 굉장히 풍랑이 심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겨울철에 풍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구조 작업을 할 때 풍랑이 심하면 해경 배가 구조 배가 여기에 지금 접근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서 해경이 적극적으로 사실 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여기는 풍랑이 굉장히 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화재 후 이게 침몰했던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구명조끼가 없이 대피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해상 사고는 당연히 이제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있지만 침몰해서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있지만 여기서 배에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뛰어들어야죠.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구정조끼가 없으면 사실은 여기서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죠. 네. 찬바닷물.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 사고 때 북해의 온도는 4도에 불과했습니다. 4도면요. 한 10여 분 만에 숨집니다. 지난 9일에는 130톤급의 대형 트롤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참 이게 다행히요.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4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역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침몰 현장 일대를 수중 무인 탐지기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수중 무인 탐지기까지 통해서 이제 밑에 수심 80m까지 탐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거와 다른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규모가 작은 어선이었다면 이번 어선은 139톤 저인망 어선입니다. 꽤 큰 거죠. 규모가 꽤 큰 어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겨울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이제 작은 어선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이번 사고의 특징은 굉장히 큰 규모의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작은 어선은 조금 더 얕은 물을 다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더 큰 어선은 더 깊은 물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더 깊은 물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종자가 발생하면 더 깊은 위치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수중 80m 지점까지 이제 수색을 벌였는데 아직 이제 실종자는 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항공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인근 지역들을 수색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는 장면은 항공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항공 촬영. 그래서 여기서 14명 중에서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5명이 숨졌고요. 또 구명뗏목에서 아까 구명뗏목 나왔었죠. 거기서 네. 버틴 외국인 선원 4명이 구조됐지만 아직까지 5명은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네. 사고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못 찾는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유족들 가슴이 타고 애가 타겠습니까? 자, 행정안전부가 17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담당 간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해 어선사고 사망 실종자는 총 119명으로 23년도에 78명에서 52%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선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짧지 않은 인생 살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선 사고가 일어나서 저도 참 의아합니다 지금. 급증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증했는지 그 그래프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유가 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한번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올해 발생한 그런 겨울철 어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2014년에 조금 많이 있었는데 계속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쭉 내려오다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이제 2024년 이제 올해 시작된 2025년이지만 겨울철에 지금 119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는 그런 그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급속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이에요 거의. 그렇죠, 급등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계절적 요인 또 기후 변화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런 그렇죠. 기후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절풍이 겨울엔 좀 많이 부는데 이게 그래도 예전에는 예측 가능한 계절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재성호 같은 경우 12일가 전복된 재성호도 출항 당시에는 풍랑특보가 없었는데 출항했더니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갑자기 기상이 악화됐다라는 거죠. 급변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마 예상을 아예 못하는 그런 기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바다 날씨가 급변하는 것들,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면 결국은 파고가 높아지고요. 네. 이게 침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들 굉장히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인건비나 유류비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어요. 아무래도 올랐겠죠. 그렇죠. 경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조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가라고. 그렇죠. 안전하게 조업을 하면 좋은데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무분별한 남획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구 잡아들인다. 그렇죠. 한일 어업협정이 지금 결렬이 됐고 장기화로 이어져 가지고 어장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곳이 이제 한정돼 버린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가까운 곳에서 조업하던 이런 어선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먼 바다까지 어선이 나가면 사고가 났을 때는 구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해경이 출동해서 구조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골드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나 수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선원들이 고령화됐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저도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이제 고령 운전자가 너무 나이 드신 하셨거든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뭐 고령 운전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 이게 좀 사실은 좀 어려운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하고 힘에 그러면 부치죠 아무래도. 결국은 조금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 선원이 많아요. 대화가 잘 소통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젊은 선원을 대체하는 외국인 선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서도 사실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어떤 위험상을 감지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인지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지금 2014년 33.2%에서 2023년만 봐도 48%로 15%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 해상 기상 악화와 또 구명조끼 미착용도 큰 문제예요. 네. 그리고 안전불감증, 선원들이 네. 안전불감증, 그다음에 뭐 불법 조업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그런 해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복합적이군요.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금 여러 번 교수님도 말하는 이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번에도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구할 구자, 목숨 명자, 목숨을 구하는 조끼이고 영어로는 말 그대로 라이프 자켓, 생명을 구하는 생명 조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이프 베스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풍랑특보가 있을 경우에 구명조끼만 착용을 해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그런 해외의 연구 사례를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가면은 둥둥 뜨는 그런 못 입지 않습니까? 있죠. 그거를 고정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이 고체식 라이프 재킷 구명 조끼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4, 5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업을 하게 할 때 우리 보면 이렇게 그물 같은 거 하다 보면 걸려서 잘못하면 거치적거리죠.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도가 높을 때만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뭔가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특히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 30톤 정도로 해서 작은 어선에서 이런 그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뭐 그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 한 100톤급 되는 그 어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배뿐만 아니고 큰 배에서도 이제 그 이런 그 구명조끼나 구명 관련되는 그 생명 도구를 많이 비치하라라는 그런 캠페인 적극적으로 좀 펼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 라이프가 들어가요. 라이프 베스트, 라이프 재킷. 자,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잘 안 입으시는 이유, 물론 말씀을 일부 하셨지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일할 때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갑갑하고 귀찮고 일하기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안 입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선 해양 사고 사망 실종자 81.5%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명 중 8분이 이상이. 그렇죠. 사고의 거의 80% 정도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셨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높아질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고체형은 사실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쓰냐면 저가니까. 싸니까. 이걸 쓰고. 네. 이게 여기 이제 팽창식이라든지 벨트형이 있거든요. 우리가 팽창식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항공기 tas을 때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거 잡아채면 튜브로 팡 팍 오르는 올라가는 거. 이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위급 시에만 당기니까. 그렇죠. 위급시에 딱 당기면 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도 펼칠 수가 있거든요. 비쌉니까? 조금 더 고가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비로 사용하기는 이제 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보급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보급이 되면 좀 안전사고 예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명조끼는 좀 귀찮아도 꼭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자, 이게 또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저는 꼭 민생 차원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좀 비싼 구명조끼 다 비치해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좀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구명조끼를 적극 보급하겠다고 나섰고 의무 착용도 법제화하는데 문제는 실행이 10월부터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선 안전조업법 관련된 규정을 그 변경을 해서 다가오는 10월 달부터 그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 2명 이하, 2명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상시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출항부터 돌아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라이프 자켓을 입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했을 그 나홀로 하는 한 명 타는 케이스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죠. 있고 하는데요.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해양수산부에 따를 때 구명조끼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명조끼 고체형.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명, 5만 원.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팽창식 딱 붙어 있다가 필요할 때 펴지는 것은 거의 한 3배 정도, 한 14-15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싸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보급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47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직까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네.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뭐 다음 어떻게 보면 그 예비비든 아니면은 다음 어떤 그 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서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예산 정도 마련해주면 어민분들 표는 많이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상의 안전불감증도 우리 참 여전하네요. 부산의 대형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반얀트리, 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곳입니다. 신축 공사 거의 마무리하다가 지금 저 불이 났어요. 40여 개 업체가 납기에 맞춰서 무리한 공사를 펼치면서 결국 화재가 났다는 분석이 지금 유력합니다. 네. 자, 이 사고 근로자 6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용접의 불티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일단 크다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마 뭐 화재 감식을 더 하겠지만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제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가장 화재 발생 원인 중에 높게 나타나는 게 이제 용접 작업이거든요. 네.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용접 작업 옆에 뭐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기름 같은 게 있으면
이건 사실은 뭐 기름에다 뭐 물 붓는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튀면 바로 터지죠. 바로 터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접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안전에 귀 기울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아마도 무엇인가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공사했던 A동과 B동 사이에 있는 PT룸, 그러니까 지하 배관 관리 유지 보수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이제 불꽃이 튀고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법적 의무입니다. 이게 화재 감시자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사람이 작업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런 부분으로 좀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용접 관련하는 작업할 때 반경 11m에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망한 사람들을 봤더니만 현장에 작업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작업장에 용접 작업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화재 감시자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두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문가들 평가로는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노련한 프로페셔널 어떤 그런 분이 아니고 알바생들을 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아하, 의혹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런 의무 위반으로서 그게 업무상 과실로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과수가 이제 그 시신부검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수영장에 있다가 저런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은 얼마든지 또 있잖아요. 보통 화재 사고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가 가장 높습니다. 약 한 70% 이상이 거의 질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에 직접적으로 뭐 타서 사망하는 경우는 질식사보다는 좀 적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즉 질식사로 사망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 지금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PT룸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는지 여부인데 처음에는 소방당국에서 이제 작동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물 묻은 흔적이 없어서 그럼 뭐 명백한 건데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설치가 안 돼 있든 작동하지 않았든 여부 이런 그 지금 공사 업체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재 대피 훈련 같은 경우도 훈련이 없었다라고 해요. 안전교육만 2번 받았다라고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특히나 이제 주목할 건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관이 곧 그렇죠. 임박했으니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공사 기간을 맞추려고 좀 무리한 공기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지금 공사 작업 인원이 840명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야말로 뭐 바글바글했네요. 그렇죠. 이건 뭐 정말 난장판인 거예요. 네. 여기서 공사 뭘 하는지도 서로 몰랐다고 할 정도면 결국은 이제 무리한 공사 작업을 하다가 용접 작업 등의 이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것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대목이라서 이제 어떤 지금 현장 감식과 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과 이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말에 부랴부랴란 말이 있잖아요. 서두른다는 뜻이죠. 그게 부랴부랴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 부랴부랴 하다가 불난 겁니다. 반얀트리 화재 사고 다음 날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봄방학 기간이라 다치거나 뭐 그 이상 피해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부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또 이어서 바로 그 서울에도 학교에서 불이 나서 어떤가 했는데 다행히 봄방학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성수대교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무학여고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 알죠. 예, 학교 예, 등교하던 그 학생들이 안타깝게 어떤 사고가 있었었는데 학교 안에 비석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었는데요. 실제로 학교 뒤에 있는 급식실에서 불이 났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전소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특성이 1층 필로티, 그러니까 1층에는 아무것도 없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경찰 어떻게 보면 그 소방 등이 합동 강식을 했는 결과 1층에 있는 그
그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로 했던 시설에서 1차적으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1차 소견을 보냈는데요. 사람은 피해를 안 봤지만 건물이 전부 걸렀고 밑에 그 많은 차들이 한 11대 정도 주차가 돼 있었는데 9대 정도가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2대 정도는 거의 절반 정도 탔다라는 그런 물적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봄방학이라 학생들이 없어서 큰 피해가 안 났다는 걸 뭐 좋아해야 할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입니다. 울산광역시 한 공장에선 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만 모아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화재 사고 공화국 같습니다. 사고 원인은 뭐였습니까? 일단은 지난 10일에 발생했습니다. 유류탱크에서 이제 발생한 화재였고요. 화학 물질의 양을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샘플링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4.6m 탱크에서 미처 이제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검정사들이 폭발 충격에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견됐고 이제 중상을 입은 그런 사고입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이런 또 뭐 가스라든지 유류 같은지 이런 그 탱크 작업을 할 때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유증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유증기가 차고 있는데 이게 이 폭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와 만나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만 한 바늘끝만한 그 방심만 있어도 저런 사고가 납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울려오는 재난 문자. 지겹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놀란 경험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재난 문자 시스템을 좀 확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심지어 우리가 그 무음으로 해놨을 때도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안부가 획기적인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말아야 한 90자 정도 되는데 이제는 한 157자로 확대되는데 원인이 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상세하게 한마디로 친절한 재난 문자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올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것이 계속 와가지고 많죠. 깜짝깜짝 놀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중복 반복 발생을 방지하는 필터형 어떤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정말 양측이 그 소년 문자가 되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이게 되고 더불어서 문자 발송 방송 하는 체계조차도 해서 재난 문자, 민방공 문자, 실종 경보 문자로 세분화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놀래키지 말고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께 주겠다는 얘기니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또 그거야 하고 무시하시다간 바로 여러분 주변일 수도 있습니다. 염건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저가형 인공지능 검색 프로그램 딥시크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딥시크 앱의 내려받기를 차단했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나서 재개한다고는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0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I mean, just briefly on DeepSeek, it's an impressive piece of work, and I think it's probably the best work I've seen come out of China.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despite the hype, there's no actual new scientific advance there.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딥시크 앱 다운로드 내려받기가 차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했죠? 보안 문제입니다.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를 15일부터 중단됩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또는 PC로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안 후에 서비스 재개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개선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 중국 측의 이 딥시크 쪽의 요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이용자들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 입력,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용자들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코드 없이도 계속 아무 코드 없이 전송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보안 유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자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 그냥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개선 조치와 재개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이 약 5개월이 걸렸으며 이번 점검은 한 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의 경험 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새나갈 뿐 아니고 유해 정보에 대한 필터링, 즉 걸러내기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성이 있는 내용, 연령별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위험성 부분, 이건 걸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AI 안전연구소장은 딥시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 제작법이 확인됐다. 무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고스란히 그냥 알려주고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스타트업 CEO는 바로 엔트로픽 CEO인데 딥시크로 생물학 무기 정보가 생성된다. 생물학 무기,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세균 무기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딥시크가 또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된다. 이게 실제 중국 법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일단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입력하는 이 리듬까지도 전송이 되는, 그러니까 키보드 두드리는 패턴. 이게 패턴이 전송이 되면요. 배 소장하고 저하고 달라요. 비밀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해커의 중간자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약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 싼 게 비지떡인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네로라 하는 AI 기업 CEO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만남 자체가 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도 참석했고 시 주석과 악수하며 웃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의 AI 굴기, 우리는 미국이 뭐라 하든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분위기를 여벌한 듯이 보여주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신문 일면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 AI 기업 대표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대문짝 나게 되는 거 봤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이 량원펑이고 오른쪽이 예. 시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중국 자동차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게 BYD, 영어로는 Build Your Dream 뭐 이렇게 해서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주 지금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를 전 차종에 탑재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접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BYD 차가 들어와서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AI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 타는 사람은 모두 막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가 다 중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던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그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싼 맛에 중국산 로봇 청소기 샀더니 집집마다 다 촬영하고 다니면서 그 정보가 나가더라. 미국 얘기지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회의 자리에 시진핑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 마윈도 불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방 세계에 보여주려는 퍼포먼스 같은 만남이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미운 털, 이쁜 털 다 불러서 전시 효과,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렸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중국 굴지 기업들 다 부릅니다. 비아디, 또 딥시크, 알리바바, 하웨이 총수를 대거 이제 참석시켰고, 황제가 부르니까 그냥 다 왔군요. 예, 네. 다 이제 쭉 도열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인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량원핑 이 딥시크 창업자와 악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외신들은 미운 털 박힌 마윈도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중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알리바바였다 보니까 미중 기술 전쟁 출상식 같았다. 거의 다 그랬죠. 불러서 네. 봐라, 중국이 보통 나라 아니지 않느냐. 이걸 전 세계 서방에 특히 이제 보여주기 위한 효과를 노렸다는 것인데 중국 수뇌부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리창 총리 또 정의업 수석 부총리까지 네. 그러니까 네. 당정 군 뭐 다 온 거예요. 다 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도 세계적인 기술 전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각오인데 많은 조치들을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안으로 국가 AI 컴퓨팅 서비스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2030년 하기로 했었는데 5년 빨리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 충격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 세계 3위 AI 그 선진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것을 좀 더 당기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6호 구축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연구 계획을 지원하려고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올해 안에 최신형 GPU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만이나 이런 데서 있는 아주 초고급 하나에당 7,500만 원씩이나 되는 H100급 GPU 만장을 연내에 수입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바야흐로 기술 전쟁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의 박차를 가하는 그런 느낌인데 일각에서는 부활절, 즉 오는 4월 20일 전에 끝내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종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re moving along. We're trying to get a peace with Russia, Ukraine, and we're working very hard on it. It's a war that should have never started. I think he wants to end it, and they want to end it fast. Both of them, and Zelensky wants to end it too. 네, 트럼프가 곧 푸틴을 만날 것으로 보이고 마르코 루비오가 지금 사우디로 가서 황태자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처음에는 배제했다가 오라고 할 것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 종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안 정했지만 푸틴과 만남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관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인데 지금 현지 보도를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상당히 뿔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뭐 섭섭하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8일 사우디에서 장관급 회담이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루비오 이 장관이 국무장관. 일단 정지 작업을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짜자잔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는 강력히 반발 중인 유럽을 달래는 말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푸틴이 그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푸틴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직접 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푸틴이 전쟁 끝내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러시아가 나토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면서 그런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다고 하면은 EU가 미국에 보복 관세하면 어떡하냐 했더니만 나는 신경 안 써. 왜냐? 나 또한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이 지금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왜 이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리고 파병 문제까지 논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만 패신당하는 거야? 안 돼. 이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EU까지 프랑스 엘리제국에서 만났습니다. 17일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파병안까지 논의하자.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은 종전 관련해서 의견을 통일하고 실질적 대안. 이 대안이 뭐냐면 EU 차원의 나토 차원의 평화 유지군을 한번 결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유럽 관계 다 잡아야. 이 중재 역할을 그래도
영국이 나서서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유럽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관점 어떤 게 다릅니까? 하늘과 정말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다.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종전 협정할 때도 우리가 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침공이라는 대신에 유혈 사태 그리고 학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두 교전국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그냥 협상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두고도 상당한 어떤 진통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국 취급하지 않고 똑같은 협상 상대로 그렇습니다. 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 G8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 건 실수다. 자, 이런 발언들을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 옛날에는 세계의 경찰로서의 어떤 미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을 모든 것에서 우선을 하고 굳이 외국에 돈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국제 경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쟁 같은 것들도 다 끌어내고 대신에 무기는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그 무역에 따른 그런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은 줄이려고 하는 결국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그 협상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내가 전쟁을 끝내줄 테니 선심 쓰듯이 얘기합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의 절반을 좀 내놔라.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지금 뭐 상당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개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절반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맨입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전쟁을 끝내주는데 이 전쟁 끝내는 조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완전히 이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림반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돈바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향후의 평화 유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데 히토류가 또 반도체, 배터리,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필수 전략 자원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원인데 중국 견제용이거든요.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 출구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이 부분도 히토류를 상당히 확보하면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중국이 무기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히토류도 한 절반 가지면 중국 견제에 유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냥 거부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 약속이 그럼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푸틴과 좀 협상해야 되니까 그거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나토나 EU에 가입이 되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 곤란하다. 도와준 유럽 국가들도 있다. 미국도 많이 지원해 주었지만 우리를 도와준 이 유럽 국가들도 히토류 개발 우리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이 전쟁 종식 임박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막판은 막판인가 봐요. 이제 돈 얘기 나오고 자원 얘기 나오면 이게 이제 종착역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이거 절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소 소원해진 게 사실인 게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외교 당국자들 나름 우리에게 좀 유리한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동맹관계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동 개입하는 듯한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북한이 파병까지 했는데 이제는 약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외교 당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의 파병이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종전과 맞물려서 그런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북러 간의 어떤 그런 그 교통 이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렛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헐값에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던 한국 그 현대 자동차 공장 싸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사가지고 와서 정상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열매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게 협상입니다. 이 세상에 협상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코엔 박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최진영 대표,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우수입니다. 그런데 날씨는 강물이 되레 얼어붙게 춥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